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 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진 하이솔루스 따상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끼리분들이 오늘 장은 매우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카오페이 몸값 낮춰서 돌아온다. 벌써 대어가 또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진 하이솔루스 따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따상상도 노려볼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중국 때문에 게임주 빠지나요? 마지막으로 9월에는 항상 증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자, 기리분들 9월의 첫 출발 잘 하셨나요? 앞으로 남은 9월 모두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은 다룰 뉴스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담백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카카오페이 공모가 96,000원에서 9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6,000원만큼 먹을 게 생겼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는 31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을 했고요.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위한 일정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7월 2일날 제출을 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죠.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오면서 96,000원이 상단이었는데 9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상장 예정은 오는 10월이라고 합니다. 오는 9월 29일에서 30일까지 그때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공동 주관사는 대신증권,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도 인수회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매우 설레는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첫날 2분 만에 따상 성공. 자, 개인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시총이 커서 따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 들어 수소 관련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진 하이솔루스도 바로 따상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난번에 메타버스 섹터가 정말 강했을 때랑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진 하이솔루스 한 주당 5만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따상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일입니다. 따상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따상에 깔끔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좋게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 맥스트처럼 따상상에 성공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벌써 3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난번에 일진 하이솔루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가 9만원이었죠. 어느덧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그렇게 적게 나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맥스트는 진짜 깔끔하게 거래량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자면은 내일 시초가에 높이 띄우고 아마도 슬금슬금 내려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100%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 기분들은 이 시각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매도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매도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항상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 어쨌든 일진 하이솔루스 따상 축하드립니다. 치킨 시키세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는 마의 9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9월이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각을 정말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일 미국 뉴욕 증시가 살짝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S&P 500은 7달 연속 상승세로 8월을 마감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9월로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8달 연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겠죠. 우선 역사적으로 9월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은 8월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 9월 FOMC 이러한 굵직굵직한 일들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서 9월을 포함해 앞으로의 증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9월 증시 위험론이라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8월과 9월에 증시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요. CNBC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이후 S&P 500의 9월 성적은 마이너스 0.56%로 월별 기준 가장 나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장은 계속 올랐죠. 그렇다면 9월만 나쁜가 그걸 봤더니 오직 9월과 2월만이 마이너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9월의 경우 플러스가 냈을 때 전체의 4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작년에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월은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평균 마이너스 0.73%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거겠죠. 게다가
게다가 올해 9월은 추가적인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바로 델타 변이죠. 지금 현재 구글만 해도 이날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일자를 내년 1월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9월 1일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10월 18일 그리고 결국 내년 1월까지 계속 늦추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자가 많아져야 식당 매출이 늘고 버스와 지하철도 늘고 그렇게 경제가 재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델타 변이는 미국 내 소비와 여행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 전환이 문제입니다. 연준은 계속 일시적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연준의 빠른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S&P 500은 조만간 10% 조정을 받을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보다시피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무조건 반복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시장이 과거 역사를 따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3% 혹은 4% 이상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9월이 될 수 있냐고? 물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3%에서 4%의 수준의 하락은 델타 변이고 나발이고 지금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올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의 말은 더 직설적이라고 합니다. 9월이 좋지 않다는데 큰 사건들이 9월 말에서 10월에 많이 벌어진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것에 맞춰 투자하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증시가 이미 조정받을 때가 지났다면서 10% 조정 혹은 큰 변동성을 언급하는데 이는 대단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시장은 평균 18개월마다 10% 정도의 조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항상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만한 얘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자면 역사적으로 9월에 증시가 나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최고 투자 전략가는 우리는 아직 델타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허리케인 아이다도 있고 성장과 어닝은 피크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추세선 위에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이는 증시를 떠받칠 것이며 나는 증시가 연말까지 더 오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월가의 전문가들도 상황을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UBS는 이날 S&P 500이 연말까지 4,600, 내년까지 5,000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추가로 10%가량 더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기업 수익 지속 강세, 그리고 연준 최소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마지막으로 델타 변이도 정상화 지속, 이것들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개의 뉴스로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루 10건만 배달해도 월 180만원 보장, 쿠팡의 파격 유혹, 통할까? 아마도 통하지 않을까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에서 이제 월 300건만 해도 건당 6,000원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더 잡기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이거는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더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특히 장거리임에도 단가가 낮은 소위 똥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이 말을 처음 봅니다. 단가는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장거리인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통 배달업계에서는 똥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000원 같은 경우에는 배달료보다 비싼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는 거겠죠. 때문에 이번 리워드 프로그램은 쿠팡에게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는 정책인데 이때까지 쿠팡을 어떻게 잘했나? 바로 이러한 전략으로 자라왔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고수한 계획된 적자 전략을 배달업계에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전략이 배달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배달업계 원조인 배달의 민족이 아직 굳건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민도 단건 배달을 시작하면서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공격적 출혈 경쟁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최저 보장 금액이 6,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6,000원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에 돈 맡겨볼까? 1일부터 예금 적금 금리 올라간다. 우리은행 최대 0.3% 인상. 우리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9월 1일부터 연 0.1에서 0.3% 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기 적금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 연 0.5%에서 0.8%로 진짜 짭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3년이면은 연 0.95였는데 1.25로 금리가 각각 0.3%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 맡겨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진 자산의 전부를 아직까지 은행에 넣기는 너무나 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의 물가 상승률이 1%가 당연히 넘을 텐데 하지만 이거는 세금을 떼고 나도 1%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은행에 넣어봤자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죄는 중국의 출렁이는 증시, 게임 엔터주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들어 중국이 공동부유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다른 나라를 때린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산업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도 가끔 휘청휘청 하기도 하는데 과연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외국인의 기환, 어제를 말하네요. 최근 거세진 중국 당국의 규제와 중국 경제 지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웨이는 그간 매도세를 보였던 전기 전장 업종을 이날 하루만 6,200억이나 매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국내 증시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전까지는 중국 증시의 향방에 국내 증시가 동조화되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증시에서 나오는 자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유 야 이날에선 투자를 못하겠다 어디 투자할 데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찍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인위적인 규제로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이머징 마켓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며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라는 건 당연히 없겠죠. 중국 규제로 인한 반사수혜 현상은 일시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은 한 달 전 반도체 대형주로 외국인 자금이 쭉 들어올 때가 있었죠. 그때 비슷한 해석이 나왔지만 흐름은 지속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사수혜로 인한 자금이 일부 유입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넓은 숲을 봤더니까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나무 중 하나인 게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게임 규제, 게임주 휘청, 엇갈리는 수급 전망소, 게임주는 규제 직격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날 중국에서는 이제 18세 미만 청소년이 평일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막아버렸죠. 진짜 셧다운이 뭔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 토, 일 또는 공휴일 하루 1시간만 게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게임주는 휘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규제 이슈가 선 반영되었다면서도 중국 사업부 매출 비중에 따라 충격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중국 사업을 계획 중인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러한 기업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없다시피 한 넷마블, NC소프트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중국 판호를 획득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이러한 것들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기르분들도 펄어비스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위메이드 방금 전에 봤던 그 기업입니다. 미르포 글로벌 통했다. 대박 조짐에 주가 들썩. 자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버가 38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기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팀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위챗에는 미르포 검색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출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게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남양유업 매각 결국 무산. 홍원식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약정 위반 법적 책임 물을 것. 자 결국 삐걱삐걱 되더니 남양유업 매각이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매수자 그러니까 한행코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요하기 위해 비밀 유지 의무 사항들도 위배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해제 통보를 계약 상대방 측에 전달을 했으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한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나 라고 봤더니 처음에는 쭉 빠지다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일단 지난번에 뉴스를 봤을 때는 남양유업에서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야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좀 더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한 시각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LG디스플레이 베트남에 1.6조 공격 투자. LG디스플레이가 1조 6천억을 투자해 베트남에 OLED 모듈 라인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랑 TV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로 LG의 OLED 모듈 생산량은 기존의 월 900에서 1000만 대에서 1300에서 1400만 대로 30에서 40%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하이퐁은 LG디스플레이의 주력 해외 생산 거점이라고 하네요. 경기 파주에서 생산한 OLED 패널을 이곳으로 보낸 뒤 디스플레이 구동장치와
컴퓨터와 터치스크린, 패널 등을 탑재해 모듈 완제품으로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한 모듈이 TV 등 생산에 쓰인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TV와 스마트폰에서 OLED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결국 매출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에 힘입어 LG 디스플레이 재차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한 개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경쟁사 생산 차질 수혜, 과도한 할인 구간. NH투자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서 최근 경쟁업체의 생산 차질에 따른 이익 호조세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5만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 가격은 21만 5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LG이노텍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북미 고객사 카메라 모듈 경쟁업체의 센서 시프트 수율 부진, 베트남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LG이노텍의 3분기 부품 출하량이 예상보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기 실적뿐 아니라 중장기로도 고부가 가치 카메라 모듈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올해 LG이노텍 3분기 영업이익은 3,17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4%나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14%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LG이노텍 최근 들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가 정말 높죠. 거기까지 안 가도 30만원까지 간다고 쳐도 무려 5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기름들 9월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